수원에 있는 서윤이, 서진이네 집. 서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 서진이는 3학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 뒤에도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어디 보자. 5명이 없네요. 4학년 서윤이는 먼저 손을 들고 발표도 합니다. 혹시 내가 쓴 거 친구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발표하고 싶어서. 그래 서윤이 얘기해보세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남의 자유를 위해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 네, 좋습니다. 책이랑 관련된 그런 좀 발표였습니다. 3학년 서진이도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촐랑촐랑촐랑 설레는 내 몸 촐랑촐랑촐랑촐랑 자랑하고 싶어 나는 사랑에 빠졌어. 점심을 먹고 나면 화상으로 영어 학원 강의를 듣습니다. 혼자 수학 문제도 풉니다. 몸만 집안에 있을 뿐 코로나가 닥치기 전 생활 습관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게 되게 잘 돼서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번엔 초등학교 4학년인 한 쌍둥이 자매집에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5분만 있다가 일어나야 돼. 집에 책상이 따로 없습니다. 한 명은 안방 바닥에 앉아서 또 한 명은 작은 식탁에 앉아서 각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태블릿도 없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작은 휴대전화로 화상 수업에 참여합니다. 인사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수업에 잘 접속했지만 엄마도 아이들도 기기 조작이 서툴러서 접속하지 못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줌이라든지 이하수다라든지 이제 그게 뭐 아이디라든지 뭐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잘 할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니까 맨날 주위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는 선생님한테 직접 뛰어가서 이제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고 예. 그런 식으로. 몇 번 들어가셨어요? 10번도 넘을걸요. 휴대전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좀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실시간 화상 수업 때는 앉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온라인 수업은 시작 버튼만 누르고 바로 딴짓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엔 휴대전화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 일쑤입니다. 쌍둥이네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엄마는 몸이 아파 변변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러다 아이들이 완전히 낙오되는 건 아닐까. 엄마는 절박합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은 특수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얘네는 그냥 안 되니까는 배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막무가내 도와달라고 하는 건 미안한데 또 형편은 안 되고 또 있는 집처럼 줌으로 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학교가 문을 닫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샀습니다. 학교 급식이 끊긴 것도 쌍둥이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때는 좀 생활비가 그냥 버텼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새끼 먹기는 힘들고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중간에 한번 먹고 그것도 간식을 안 먹이고 싶어도 배고픈가 봐요. 중간에 한번 먹고 배달 한번 해서 먹을 돈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을 먹으니까 마트 전단지가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거기서 그중에서 야채라든지 호박 하나라도 그중에서 더 싼 거. 공교육은 사실상 1년째 멈춰섰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공부는 사치입니다. 제때 밥 챙겨 먹는 것도 버겁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날 점심을 먹냐는 질문에 소득 상위 30% 계층의 아이들은 65.4%가 항상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을 전혀 안 먹는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3.8%로 다른 계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끼니 걱정을 하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실제로 결식아동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이들 영양이나 발육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상이 없으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작은 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게 뭐 말이 좋아 온라인 수업이지 사실상 이 공교육이 어려운 아이들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화상 수업도 사실 많아야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열면 선생님도 지켜보고 있고 또 뭐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공부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멈춰서니까 사교육이 학력 격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학원 강습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스터디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가 대치동 쪽이어서 보통 제일 많은 거는 이제 1인에서 4인 그 사이가 제일 많아요. 아예 그럼 조그만 방에서 보낼 수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다른 거 계셔가지고. 방 안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학원 강사가 학생들 8명 정도를 앉혀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됐지만 몰래 스터디 카페를 빌려 변칙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변칙 수업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몰래 성행했다고 합니다. 공립초등학교들이 문을 닫은 지난 1년. 사립초등학교들은 어땠을까? 일부 사립학교들은 긴급 돌봄을 한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등교시켰습니다. 연중에는 갈 수 있었어요. 그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주고 이제 학교에서 긴급 돌봄 운영하면서 점심도 주고 더 있다가 집까지 또 이제 버스로 데려다 주는 그런 게 좀 잘 돼 있고 학반기에는 거의 매일 갔고요. 사립초등학교의 1년 학비는 평균 1,300만 원.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립초등학교의 등교 수업은 한 주에 4.2일. 공립학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쌍방향 수업도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업을 쌍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줌을 통해서. 사립초등학교가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대응도 빨랐고 온라인 교육의 질도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교육이 사실상 멈춰선 사이에도 고가의 사교육은 끄떡없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월 말, 한 입시 컨설팅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치동과 목동에서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허위 스펙을 만들어준 혐의였습니다. 논문도 대신 써주고 발명품도 대신 만들어줬습니다. 심지어 창업 경력을 만들어주려고 창업까지 대신 해줬습니다. 또 블로그에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어떤 학생이 뭐 화학이나 뭐 다른 뭐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는 이제 화학이나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 그리고 이제 정말 창업 아이템 뭐 IT 소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IT 전공하신 분, 이렇게 해서 융합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류층 학생들은 돈으로 스펙을 쌓았고 그
그 스펙은 실제 대학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강남 3구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때 뭐 서강대, 이대, 경희대, 중앙대, 고대 웬만한 저희가 들어본 상위 명문대학교는 대부분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생들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평범했었거든요. 생활기록부도 관리 안 돼 있었던 학생들도 꽤 많았었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와, 그래도 컨설팅의 위력이 좀 어느 정도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교육이 사실상 멈춰선 사이 학력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한 해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1년 전에는 포물선을 그리며 중간층이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가운데가 확 내려갔고 대신 하위권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상위권과 하위권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중위권의 학생들이 빨간색 부분으로 하위권으로 완전히 많이 이동하고 상위권으로도 일부 이동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중위권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두꺼운 중위권 아이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서도 일선 교사의 84%가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한때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무너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린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코로나 위기를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계층에 속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대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누구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누구는 오히려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니까요. 교육마다 저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그 후유증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텐데 이거 제대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코로나19 위기도 끝나는 날이 올 텐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한번 크게 벌어지면 이 격차를 다시 좁히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K자 회복, 누군가는 훨씬 빠르게 회복을 하고 또 반면에 누구는 더 추락할 거다. 이런 이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역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불평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마다 소득 격차가 벌어졌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난 화요일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게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정부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빚더미와 폐업이라는 청기 낭떠러지만 남아있죠. 한데 자꾸 누군가가 앞에서 총구를 들이밀며 벼랑 끝으로 떨어지라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저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정부임을 알아주십시오.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사회 전체가 누리지만 고통은 일부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임대료 문제만 해도 건물주의 선한 의지에만 기댈 뿐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번 3차 긴급 지원 역시 최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한 달치 임대료만 내면 끝입니다. 방역 모범 국가가 되는데 피해를 입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피해를 감내해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먼저 독일.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거나 배달만 하게 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의 최대 90%를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캐나다. 임대료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5%씩 부담합니다. 호주. 정부가 건물주에게 세금과 공과금을 줄여주고 그만큼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국과 달리 모두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금을 써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아이디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 경제 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보수 언론과 재정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즉 나라의 빚이 많아지면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지난 12월 OECD가 발표한 주요 국가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 영국 17%, 미국 15%, 스페인 12%, 일본 10.5%입니다. 한국은 4.2%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더 많은 재정을 쓸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 보수 언론이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더 상황이 좋은 분들이 더 세금을 더 내서 재정 걱정을 덜자. 그렇게 말하는 게 보수 언론이 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상 유례 없는 팬데믹 사태. 누군가는 큰 고통을 받지만 누군가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IT, 바이오, 비대면 사업은 오히려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연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유럽은 이미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주문했고 세계은행도 누진세 강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고소득이 발생한 거고 우리 기업의 이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시기에는 이윤과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이 전체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과 사회 연대의 취지에서 더 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흔쾌하게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바이러스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불평등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기를 요구합니다.